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정서불안 아동을 케이스로 임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담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인 이 내담자에게 5살 위에인 형이 있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가정주부로 계시는 엄마가 계십니다. 이 내담이는 가끔 경직된 면도 있었지만 상담 기간 내내 대체로 밝고 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는 대체로 수용적이었지만 회사 일에 바빠서 가족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아빠들이 많이 그렇죠. 회사 일과 직장 일, 또 개인의 그 사업 문제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또 자녀들과 대화를 못 해주는 경우가 참 많죠. 대신에 이제 그 모든 일을 집안에서 일을 엄마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엄마는 전형적인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가정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여가를 활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가 활용을 하면서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도 아주 높은 전형적인 우리 최근에 현대 그 한국의 주부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엄마는 아주 그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났으며 자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제 자녀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부모나 그 부모님들이 가지는 신념이 있죠. 이제 공부는 못해도 좋지만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름대로의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념들이 있죠. 이런 신념은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요되기가 쉽죠. 그리고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제 그 사실들을 내면화하면서 인격을 형성하는데,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공부는 못해도 좋지만,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그러면서도 정작 그 엄마는 그 아주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선의의 거짓말을 자주 한 편이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이제 자녀에게는 그것이 아주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한 편이었는데 그것은 무슨 뭐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거짓말을 하는 이런 케이스였는데 그것조차도 자녀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담자가 어렸을 때 혼자 놀면서 아집 가게에서 아무 이제 과자나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 가게 주인은 이제 아이가 먹는 대로 가만히 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엄마가 오면 이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집 가게 주인은 아이가 어떤 과자를 먹든 뭐를 만지건 이제 돈만 계산하면 됐으니까 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이 내담이는 커서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게에서 물건을 집어가고 그랬는데 본인은 이제 훔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가게 주인이 볼 때는 이제 물건 도둑을 하는 훔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급 승용차에서 이제 부속품을 떼어다가 팔기도 하는 등 아주 그 즉흥적인 또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큰 돌을 던져가지고 옆집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해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제 높은 데서 이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제 차를 파손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의 형은 차분하고 또 이지적이었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이 가정에 보면 어떤 한 자녀가 아주 그 사회 적응을 못하고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다른 한 자녀는 의외로 이제 순진하고 또 착하게 보이고 공부도 잘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이제 그 부모가 어떻게 이제 두 아이들을 이제 다룰 것이냐 또 교육을 시킬 거냐 하는 굉장한 그 과제가 남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그 이제
양쪽 부모가 이제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로 서로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못하는 아이를 그 가정에서 이렇게 따돌림으로써 그 아이는 더욱더 문제아로 이제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죠. 이 형이 볼 때는 내담자 동생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굉장히 증오의 대상이 됐죠. 왜 이제 저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나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은 모든 청소년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그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이제 그 속에 이제 억압이라든가 그것이 또 부담이 돼서 그림자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형이 동생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증오하고 또는 뭐 가끔 때리고 이제 구박하고 그랬거든요. 결국 형의 그림자가 동생에게 투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은 더욱더 이제 따돌리게 되는 거고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결국 못하는 아이는 계속 구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탈선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이 내담이는 집안의 외톨이가 되어서 외부적으로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된 거죠. 그 집 안에서 이제 자기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고 또 아무도 집안 식구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불만을 터뜨리다 보면은 그것은 이제 품행 장애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더욱더 성장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반사회적 행동 장애가 되는 거고 더 성인이 되어서 이런 일탈 행동을 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그 결과 학업 성적도 이제 부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품행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품행 장애는 영어에 conduct disorder라고 그러죠. conduct 행동 장애라고도 하죠. 이제 이것을 품행 장애라고 하는데 이 대체적으로 품행 장애는 5세에서 6세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소아 후기 또는 청소년 초기에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병은 16세 이후에는 드뭅니다. 이제 16세 이후에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반사회적 행동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아동기 때 발생하는데요. 이 품행장애의 경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장애는 이제 품행장애는 성인에 이르면 완화됩니다. 그러나 상당한 경우는 성인기에 반사회성 인격장애, 반사회성 행동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동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동기 때의 품행장애가 이제 교정되거나 이제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졌을 때는 이제 16세 이후에 또 계속 그런 사고가 이어지면은 반사회적 행동장애가 되고요. 성인기까지 이루어지면은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SM-4, DSM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이제 장애 진단 편람을 말하죠. 정신장애 진단 편람 네 번째 지금 이제 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진단 편람 4, DSM-4에 보면은 아동의 품행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동을 품행장애 아동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항목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다음 가운데 3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이 과거 이제 12개월 동안, 과거 1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적어도 1개 항목이 과거 6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하나 이상 6개월 또 2개 이상 1년이 반복이 되면은 품행장애 아동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계속 이제 관찰된다는 거죠. 사람을 때리거나 또 집에 있는 개나 뭐 아니면 이제 이제 고양이라든가 이제 이런 동물을 막 학대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품행장애의 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이제 지속되는가 이런 걸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파괴하는 거죠. 이제 무슨 집어 던진다든가 또 가정의 또 물건을 이제 파손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또 거짓말, 즉 사기를 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한다든가 또 이제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규정을 잘 위반해요. 이제 학교라든가 아니면 가정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가 정해놓은 규정을 자주 위반하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한 개 항목이 6개월 이상 그리고
이제, 세계 항목이 12개월 동안 이제 과거에 있어 왔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동의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불면장애 아동이 이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제 학업적으로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직업적인 기능을 또 저하시키는 경우에 이제 불면장애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진단, 18세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사회적 인격 진단과 이제 불면장애, 아동의 불면장애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만나면서,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입니다.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는, 이제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왜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듣기냐면, 결국은 그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부재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자아 구조가 확립되지 않았고 자아가 엄마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즉 자아가 자기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자아가 자기로부터, 즉 자아가 부분적인 인격인 자아가 전체 정신인 자기로부터 어떻게 분화하는가,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기가 엄마로부터 어떻게 분화하는가 하는 과정하고 유사한데요. 바로 이런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정상적인 분리를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자아 정체성이 상당히 늦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또 어떤 위치에 처했는지,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그런 상태는 나무 인형과도 같다는 겁니다. 꼭두각시처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피노키오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그 요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요정은 사실은 엄마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좋은 엄마를 만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현실적인 엄마가 나쁘거나 뭐 이 아이에게 이제 못된 역할을 한 거는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자신의 그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돌보지 못했고 아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엄마가 응답하지 못해주는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면은 또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아이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2살, 0세부터 2세까지 걸음마 시기까지 굉장히 아이는 엄마의 돌봄과 따뜻한 배려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세, 7세경 사회로 나갈 때도 아주 중요하게 아이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엄마의 따뜻한 돌봄과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아이랑 나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 피노키오는 오직 먹고 놀고 싶기만 하죠. 말썽만 피우고 어른의 말도 듣지도 않죠. 그래서 이 피노키오는 벌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말만 하면은 이제 코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만 하면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를 파란 요정이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목숨을 구해준 요정에게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지만 매번 이 주위의 유혹에 빠져들죠. 원래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불안하면 주변의 유혹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양이와 여우의 이제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장난감 나라에 들어가서 온갖 모험을 겪은 다음에 이제 피노키오가 막 당나귀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막 귀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요. 말썽만 피우던 피노키오는 상어 이제 뱃속에서 아빠, 즉 이제 할아버지 제페토죠. 할아버지 제페토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이제 진짜 아이로 이제
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노키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이제 피노키오 컴플렉스라고 하냐면 아이가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복잡한 그 감정들을 피노키오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 인형인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과정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는 과정과도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 컴플렉스는 기성세대가 아동 심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정서 장애로 인한 심리적 불안 가운데 있는 아동을 치유하는 데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 가운데 이제 말하는 귀뚜라미가 있거든요. 이제 피노키오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귀뚜라미가 나타나서 피노키오에게 왜 그러느냐 하고 이제 충고도 주고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그 귀뚜라미가 있는데 100년 먹은 이제 귀뚜라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뚜라미와 피노키오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내담자랑 같이 함께 얘기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와 엄마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등장인물이 되어서 역할극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로 상징되는 피노키오는 이제 피노키오 역할을 내담자가 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노키오 역할을 엄마가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엄마처럼 늘 잔소리하고 이제 지시하는 또 행동을 꾸짖는 이런 귀뚜라미 역할을 오히려 내담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와 엄마 역할을 바꿔본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설 부분은 이제 상담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엄마와 아동의 역할을 바꾸어 진행함으로써 엄마는 오히려 그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고요. 또 아동은 엄마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찰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바꿔본 것입니다. 이제 그 역할 내용을 살펴보면 피노키오. 넌 누구니? 귀뚜라미. 말하는 귀뚜라미. 이 방에서 산 지 100년도 넘었지. 피노키오. 하지만 오늘부터 이 방은 내 거야. 그리 날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 당장 꺼져버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귀뚜라미. 알았어. 떠나지.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해줘야겠어. 피노키오. 말해봐. 그리고 빨리 꺼져. 귀뚜라미.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멋대로 집을 나가는 아이들은 벌을 받게 된다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없어. 언젠가는 가슴 아프게 후회하게 될 거야. 이제 말이 없습니다. 해설자. 그 말을 듣자 피노키오는 몹시 화가 나서 책상 위에 나무 망치를 짚자마자 대뜸 말하는 귀뚜라미를 내려쳤어요. 귀뚜라미를 죽일 생각은 없었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망치가 귀뚜라미의 머리에 맞았으니 정말 큰일이죠. 가엾게도 귀뚜라미는 벽에 달라붙어 죽고 말았어요. 이제 귀뚜라미가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피노키오는 잔소리 말고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책상 위에 그 나무 망치를 짚고서 귀뚜라미를 내려쳤어요. 귀뚜라미를 죽이려고 던진 거는 아니었고 충동적으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가 나니까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 귀뚜라미가 맞아 죽어버린 거죠.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할극을 한 다음에 이제 내담자하고 이제 대화를 내린 내용입니다. 이 상담자가 제필터 할아버지가 왜 감옥에 갔나요? 그러니까 아동은 피노키오가 말썽을 피워서 그랬죠. 그래서 피노키오는 왜 귀뚜라미를 내려쳤나요? 그러니까 아동이 이제 화나게 하니까. 귀뚜라미가 만약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이 굉장히 긴장한 겁니다. 귀뚜라미로 생각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내려쳤다고 그랬는데 귀뚜라미가 만약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동은 긴장된 이제 표정으로 이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사물도 의인화, 인격화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는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나 사물이나 또 해서는 될 일,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혼란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게 되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상담자가, 피노키오는 귀뚜라미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가 힘을 딱 주면서,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죽였나요? 그러니까 아동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본인의 그 충동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죠. 아동은. 이제, 굉장히 우연히 일어나고 당황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이 하긴 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불맹장어 아동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상담자가 좋은 말을 해주는 귀뚜라미를 죽이는 것은 괜찮은가요? 귀뚜라미는 참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막, 죽여버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아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역할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오히려 그 아동을 나무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엄마 역할과 아동 역할을 바꿔서도 해보고요. 또 이제 아동에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귀뚜라미를 왜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귀뚜라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편한 마음으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 역할극을 통해서 이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담자가 엄마 역할을 해봄으로써 엄마 심정이 어떨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엄마는 또 아동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아이 생각은 어떨까 이런 걸 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성장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모 역할을 또 돌아보게 되고요. 또 이제 이야기 속에는 100년도 넘게 산 귀뚜라미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귀뚜라미는 피노키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마치 귀뚜라미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대상이죠. 이 귀뚜라미와 같은 대상은 사실 우리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뚜라미, 100년도 넘게 산 귀뚜라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귀뚜라미가 피노키오 혹은 이제 내담자의 그 내적 대상, 내적인 이미지라면 아마도 이제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현자 이미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노현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나이든 지혜로운 사람, 현자가 있다는 거죠. 노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꿈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 꿈속에서 어떤 이제 남자에게는 주로 할아버지로 나타나고 여성에게는 주로 이제 할머니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노현자 이미지는. 이제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맬 때, 이제 나이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길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 방황하고 있을 때 인도해 준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현자는 굉장히 근엄하면서도 따뜻하고 인자하게 보이면서도 뭔가 신비한 이런 느낌을 주죠. 이 노현자는 어쩌면 우리 전체 정신인 셀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셀프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전체 정신인 그 셀프의 뜻을 전하는 일종의 전령자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피노키오 이야기에 나오는 귀뚜라미, 100년도 넘게 산 귀뚜라미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현자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린애 같은 마음이었을 때 그 현자가 얘기를 할 때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현자는 꿈이나 환상에서 주로 뭐로 나타나냐면 주술사로 나타난다든가 또 의사로 나타난다든가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혹은 이제 이런 제사장으로 나타난다든가 또 교사로 나타난다든가 교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권위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랑 쭉 만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아동이기 때문에 말로 하기보다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든가 또 뭐 놀이를 한다든가 아까처럼 피노키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역할극을 해보고 대화를 해본다든가
또 제가 이 아이하고 한 것은 단어 연상이었습니다. 단어 연상한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행동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연상은 이제 그 융은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융은 무의식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의식으로 이제 드러내게 하는 의식화하는 수단으로 단어 연상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단어 연상 검사는 Word Association Experiment라고 그러죠. WAE 단어 연상 검사를 활용했는데 융이 만들어낸 단어 연상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형적인 그 의미가 담긴 100단어가 있어요. 100개의 단어가 있죠. 100개의 단어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그 100개의 단어를 말할 때 이제 그 무엇이 떠오르는가를 하나 이제 검사하고 그 떠오를 때 그 이제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고 대답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0.5초 걸리면 1점, 또 1분 걸리면 2점, 이제 이렇게 점수로 환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답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내담자가. 그러면 답을 안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물어본 질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아버지 그랬으면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하늘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는데 가만히 있거나 혹은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듯이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그 물어보는 단어에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 되게 그렇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컴플렉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어보는 단어에 대한 응답하는 속도 그리고 응답하는 방식을 보고서 그 이제 환자라든가 그 내담자의 그 신경증적인 혹은 정신증적인 그 컴플렉스의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게 단어 연상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바로 이제 이런 검사를 하기보단 오히려 아주 간단한 게 이제 제가 착안해서 한 건데요. 우선 그 내담자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진 단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글 자음부터 쭉 물어보는 거죠. 기억하면 뭐가 생각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은 하면 뭐가 생각나니? 예를 들면 이제 기억 하면 이제 기억하면 뭐가 생각나?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이 생각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니은 하면 뭐가 생각나? 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은 하면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나 하면 뭐가 생각나? 그럼 뭐 이제 자기가 사과를 좋아한다면 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연상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 부담 없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이 지금 학생하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뭐가 생각나? 니은하면 뭐가 생각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요. 기억부터 희역까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써놓고서 여기에서 눈에 들어온 단어를 이제 자음이죠. 자음을 이제 5개를 선정하라.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억, 뭐 디귿, 뭐 비읍, 시옷, 희응, 뭐 이렇게 이제 3개가 이제 눈에 들어온 그 자음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이제 그 자음 하나하나를 보고서 뭐가 연상이 되느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선정했다면 니은 하면 뭐가 생각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선정된 자음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연상되는 단어를 기록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단어들 중에 또 몇 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동화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이걸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잘 합니다. 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이제 구조화가 되면서 생각을 이제 질서정연하게 하는 연습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아동들에게 좋고요. 어른들에게도 이런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자기가 선정한 그 단어들을 가지고서 동화를 만들어 보는데 그 동화를 만들어 보면 흩어진 그 단어들, 따로따로 된 단어가 연결이 되면서 마음속의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작업은 마치 현실 속에서 꿈을 꾸는 그런 과정하고도 같습니다. 이제 단어 연상을 통해서 이제 작성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상된 단어 사이에 전개되는 심리작용은 내담자의 다양한 컴플렉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이 아이가 선정한 잠과 또 그 연상된 단어로 작성한 이야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을 선정해 놓고요.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김밥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응을 선정해 놓고 뭐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읍을 선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비읍을 선정해 놓고 이제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니까 별. 이제 시옷을 선정해 놓고 이제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뭐가 생각나냐 하니까 시소. 그다음에 지읒을 선정해 놓고 이제 자전거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김밥, 이제 아저씨, 별, 시소, 자전거가 들어간 동화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재밌죠? 지금 이 아이가 작성한 동화입니다. 참 재밌게 썼는데요. 연상된 단어로 이제 작성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학버스 아저씨가 들어갔죠. 우리 통학버스 아저씨가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를 밤에 놀이터로 데려갔다. 나와 내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로 향했다. 놀이터에 가보니 아저씨가 바닥에 누워 계셨다. 아저씨한테 내가 가서 왜 누워있냐 하고 묻자 아저씨는 하늘에 별을 보고 있다고 하셨다. 우리도 같이 누워서 별을 구경하는데 아저씨가 시소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시소에 한 명이 앉으라고 해서 탔는데 아저씨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더니 뒤로 일부러 넘어졌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웃었다. 아저씨와 별 구경을 하다가 아저씨가 김밥을 사주셔서 우리 모두 아저씨와 함께 김밥을 먹고 헤어졌다. 참 정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동이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문제아죠. 소위 말하면 가게에서 도둑질하고 또 물건을 이렇게 훔친다든가 또 아니면 남의 차에서 뭐 뜯어내서 판다든가 아니면 이웃집에 뭐 해를 끼친다든가 친구들하고 싸운다든가 이제 이런 굉장히 문제아동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순진하고 정겨운 그런 그 이미지를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통학버스 아저씨를 좋아했나 봐요. 이 아이가 학교 통학버스 아저씨를 다 자기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이제 그 문제아로 취급을 하고 또 형은 거의 매일같이 자기를 때리고 그런데 이 통학버스 학교 통학버스 아저씨만큼은 참 따뜻하게 해줬나 봐요. 사실은 그 통학버스 아저씨가 이 아이랑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얘기할 게도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통학버스 시간에 잠깐 보는 건데 그 잠깐 보는 이 아저씨한테서 이 아이는 어때요? 아주 따뜻한 그 아버지 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 엄마 상을 그 안에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따뜻함을 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 그 통학버스 아저씨를 참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학버스 그 아저씨와 함께 누워가지고 별을 보고 장난하고 하는 것을 이제 상상해내면서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런 그 자기가 선정한 연상을 통해서 선정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을 뜨고 꿈을 꾸는 현상입니다. 그 눈을 뜨고 꿈을 꾸는다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즉 무의식의 내용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의식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걸 활용하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아이가 쓴 이야기를 이제 해설을 해보면 통학버스 기사 아저씨는 뭐겠어요? 아주 좋은 대상이죠. 이 아이한테는 좋은 대상이고 아주 그 융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 원형, 그 부성 원형, 좋은 부성 원형의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아주 좋은 측면. 그러면 이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겠느냐? 모성적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주는. 어쩌면 이 아이의 엄마는 그 굉장히 이치에 밝고요, 사리에 밝고 현실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아이에게 주는 그 따뜻함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가 바랐던 것은 따뜻한 엄마상을 바랬는데 오히려 그 통학버스 아저씨가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히려 모성적 아버지라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제 친구들하고 그 자전거 놀이를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 내담자에게는 놀이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이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 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놀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죠. 바닥에 덜렁 누웠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땅에 덜렁 누울 때 여러분 어때요? 너무 편하죠? 마치 우리가 대지에 안긴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풀밭에 덜렁 누워서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온 그 우주 만물이 나를 감싸고 나는 그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우주 만물의 그 자궁, 우주의 자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안에 감싸서 편안한, 즉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냈던 그런 시절을 아마 생각하게 되고 단순간에 그런 시기로 돌아갈 겁니다. 즉 바닥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의 모성성을 경험한 거고 편안함, 안락함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아저씨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재미난 거 보여주겠다 해놓고 가서 앉아서 뒤로 덜렁 넘어졌단 말이에요. 어른이 뒤로 넘어져요. 아이들만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더니 어른이 넘어진다는 얘기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 아이가 생각해내는 것은 엄마 아빠랑 놀고 싶은 거예요. 뒤로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엄마 아이 뭐 맨날 어른들은 아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격이 없이 이렇게 같이 뒤로 나약빠지는 그런 경험. 뒤로 넘어진다는 것은 또 역행하고 싶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우리가 그런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이제 퇴행의 욕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쉬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일 수도 있고. 시소가 등장하죠. 이 시소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균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어쩌면은 그 시소 게임에서 한쪽이 치우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기 심리의 불균형을 치유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아이에게는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소가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참 좋아했던 그 아버지성을 갖고 있는 그 분은 뭐예요? 김밥을 사주죠. 이 김밥은 뭐예요? 되게 꿈이나 이제 환상 속에서 우리가 먹을 때 뭘 먹는 장면이 나오면 에너지 충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꿈에 막 먹는 꿈을 꾸면 내가 힘이 굉장히 약해질 때 많이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김밥을 사준다라고 하는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이 아저씨는 생명 에너지를 나한테 주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밥은 정신 에너지, 즉,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리비도가 충전되는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에게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게 놀이치료입니다. 요새 그 놀이치료는 굉장히 요즘 많이 유행되고 많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라고 하는 게 뭔가, 놀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지점에서, 중간 현상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 중간 단계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이제 예비 경험하는다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 현상으로서의 놀이는 다른 예술 활동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종류의 놀이라도 그 자체가 치료적 도구가 됩니다. 바깥에서 놀든 안에서 놀든 놀이기와 크든 작든 아주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나 어른이나 다 놀이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제 상담자는 놀이와 함께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에 잠재된 컴플렉스와 또 심리적인 질환의 원인을 추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놀이와 치료자의 놀이가 겹쳐지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참 재미난 얘기를 했죠. 이제 위니캇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환자가 하는 놀이, 치료자가 하는 놀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치료자는 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와 놀이할 수 있는, 말로도 놀 수 있고 뭐 도구로도 놀 수 있고 하여간 놀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치료자가 놀이할 수 없다면 그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환자가 놀이할 수 없다면 그때는 환자가 놀이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어른들은 놀이를 이제 치료 현장에서 잘 안 하고 이제 바깥에서 현실 속에서 놀이 활동을 한다면 치료 현장에서 아동이 놀이를 할 수 없다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미숙한 아동에게는 이제 미술치료나 놀이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죠. 언어로 말을 굳이 잘 함에도 불구하고 놀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다른 치료 도구를 사용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아동이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대개 보면은 그것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지, 그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 아이들 일부러 데려다가 미술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다른 도구를 자꾸 활용하고 심리검사를 자꾸 이용해서 이 아이를 평가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 아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놀이에서요, 일회기 놀이 치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 동물들이 나오죠. 지금 이 놀이 상자로 쓰는 거는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놀이 가방에 저는 전천후 어디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놀이 가방이고요. 007 가방을 밑에다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단단한 그 나무를 밑에다 대고 그 위에 이제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007 가방이 이제 크지 않잖아요. 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에 사용되는 인형도 작은 사이즈로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제 또 곤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잡아먹고 또 먹히고 하는 장면이 두 개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힘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전부 지금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지금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동물들의 약육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보면 이제 그림 1-2에 보면은 이제 곤충이 힘없이 이제 잡아먹히는 그런 모습을 담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 1-3에서도 결국은 이제 사마귀가 잠자리를 이렇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마귀가 나비하고 잠자리를 이렇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 있는 곤충이 힘없는 이제 벌레라든가 곤충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는 힘없는 곤충, 이런 놀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놀이치료, 이제 칠회기 놀이치료에서 이제 또 3번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를 할 때, 이제 놀이기구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준비해 놓고서 아무거나 해봐라.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보라 그랬죠. 그럼 아이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진을 찍고요. 이제 자료를 남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랬는가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느낀 점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 끝나고, 그 다음에, 제 2막 2번 해봐라. 그 다음에 또 2번째가 끝나면 또 3번 해봐가지고, 저는 한 3번 정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정도 할 때 스토리가 이제 연결이 되죠. 이제 2번째 놀이치료, 이제 7회기째 이제 놀이치료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7-1에서 보면, 뭐가 나타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참 재밌어요. 이게 칠면조하고 닭으로 닭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아기 사슴이 있죠, 여기가. 아기 사슴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부모 사슴이에요,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부모 사슴인데, 부모 사슴이 아기 사슴을 버리고 가죠. 그런데 이제 칠면조하고 닭이 버려진 아기 사슴을 보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 아닙니까? 참 이게, 그래서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부모 사슴이 아기 사슴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얘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침울하고 분위기가 참 슬프죠. 근데 이제 버려진 아기 사슴이 있잖아요. 여기 버려진 아기 사슴을 바라보고 있는 즉 닭 2마리. 여기는 꼭 닭 같아요. 칠면조가 아니라 닭이 2마리 사이에 아기 사슴이 버려져 있죠. 그리고 엄마 아빠 사슴은 이제
아기 사슴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장면이 참 가슴 아프고 인상적이죠. 결국은 그 닭 두 마리는 되게 이제 그 꿈이나 환상에서 이렇게 새 종류가 나타나면 주로 영혼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자기 영혼이 버려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를 마치 버리는 듯한 왜 나를 돌보지 않고 나는 더 아프고 나는 더 심각하고 더 힘든데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못한다고만 하고 자꾸 격리시키고 이렇게 혼만 내고 벌을 주려고만 하나. 버림받은 느낌,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이 아이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버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 닭이 두 마리가 있고요. 닭 두 마리까지 어때요? 야수들이 와가지고요. 버려진 사슴을 지켰던 닭 두 마리. 어쩌면 그 닭 두 마리는 이 아이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품행장애 아동은 이제 그런 끼리끼리 또 놀게 되는 거죠. 그 끼리끼리 노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큰 도움을 주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아이들을 못 떠나는 거죠. 엄마와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지만 친구들은 안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아이들을 좋게 생각하고 의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닭 두 마리, 여기 이제 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닭이 한 마리가 있고,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는 이제 개네요. 그 개가 닭을 물고 있고요. 이 동물이 이제 사자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이제 또 사자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닭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닭 두 마리를, 이제 개나 다른 야수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기 사슴이 죽어 있는 거죠. 결국 그 아기 사슴을 지키고 있었던 두 마리의 닭도 죽고, 이제 맹수라든가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제 가출하거나 아니면 가출은 안 했지만 이제 문제 행동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자기는 버려짐을 당했고, 버려짐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질시와 냉대를 받게 되는 거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계속 혼나지, 또 이제 바깥에 나가면 선배들한테 또 이제 못된 짓 시키면서 또 이제 혼나죠. 뭐 하여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힘들에 의해서 자기는 공격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 놀이 치료가요, 참 좋은 거는 결국은 이건 동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편안하게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편안하면서도 굉장히 심각하죠. 어찌 보면 참 우울합니다. 이런 놀이를 할 때는. 보통 밝고 명랑한 아이들은 이런 놀이를 할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말도 하고 막 신나가지고 할 텐데, 이 아이는 말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이런 놀이를 할 때는 우울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제 부모 사슴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 아이를 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갔던 부모가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버린 게 참 잘못됐구나. 근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아기 사슴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엄마 아빠 사슴은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이제 우리가 짜증내고 막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들이 너 울고 그러면은 다리 밑에다 갖다 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가끔 했던 것 같아요. 다리 밑에다 버린다고 하는 게 엄마 아버지들은 그냥 그렇게 혼내주려고 놀리려고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거지만 아이가 들을 때는 굉장히 무섭죠. 그 다리 밑이라고 하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더군다나 아주 거지들이라든가 혹은 못된 이런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리 밑에서 이제 자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다리 밑에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다가
이제 내다 버리겠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어쩌면 이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어쩌면 엄마 사슴과 아버지 사슴이 아기 사슴을 버릴 때는 아마 혼내주거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일단 이제 그런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울거나 그러면은 바깥에다가 이제 추운 겨울에 내보내고 한두 시간 벌서기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들은, 목욕탕에다가 아이를 넣어놔요. 한두 시간. 캄캄한데 불도 안 켜고. 그래 놓고 이제 반성하라는 의미로 그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목욕탕에다가 불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목욕탕에다가 아이를 넣어놓고 반성하게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성인이 됐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은 못 들어가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그냥 그거 별 생각 없이 한단 말이에요. 아이는 곧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어떤 멀직한 부모들은 그 아이를 교육시킨다고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서 거리에다가 내몰아가지고 한두 시간 있게 하는 그런 부모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경험을 당한 아이들은 커서도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수치감, 또 자기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느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자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모 사슴이 아기 사슴을 보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되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아이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아기 사슴은 이미 죽어버린 거죠.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이 엄마 아빠 사슴이 아기한테 뭐라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놀이를 하는 이 내담자는 정말 엄마 아버지로부터 진솔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래, 너를 이렇게 방치한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오히려 부모들은 이 아이가 용서를 빌게 하고 아이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막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오히려 아이는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널 버린 건 미안해, 이런 말을 오히려 듣고 싶은 거죠. 얼마나 그 아동의 생각과 어린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회기째 다시 놀이를 시켰는데요. 이 놀이를 할 때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이 전번에는 이제 그 동물들을 가지고 놀이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블록을 가지고 놀이를 시켰는데 이 블록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걸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들더니 처음에는 이제 개를 만드는 듯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개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스핑크스였다 그래요. 이렇게 놀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의 생각과 나중에 생각이 바꿔지면서 뭔가 내면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스핑크스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하니까 스핑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쭉 줄 서 있잖아요. 탱크 위에, 또 장갑차 위에 군인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차가 있고, 또 양옆에 차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줄 서 있는데, 스핑크스한테 가가지고 이제 계속 스핑크스가 이제 군인들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풀지 못하면은 그 군인들을 잡아먹는, 다시 말하면 스핑크스가 아니라 괴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계속 이제 스핑크스가 낸 문제를 못 풀고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놀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스핑크스가 우리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리고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스핑크스를 이제 연합을 해요. 군인들이 연합작전을 펴요. 그래가지고 막 스핑크스 위에 군인 올라가 있잖아요. 총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포를 또 겨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군인들과 장갑차들은 이제 쭉 일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스핑크스를 이제 공략하는. 이제 이런 그림, 이제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어른들과 현실은 마치 그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하고 같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현실이 수수께끼인 거죠. 항상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되는 과제고 수수께끼고 또 알아가야만 되고 숙제를 풀어야만 되고 항상 숙제인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터득하고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늘 불안함이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호기심도 있지만 이제 불안함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모르고 잘 둔하게 하고 빨리빨리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성인들이 아이를 빨리 끌고 간다든가 불안함을 조성한다든가 또 이 아이를 윽박질르지 말고 오히려 천천히 이것을 터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윽박질르고 못하면 벌을 주고 왜 너는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아이를 억압하게 되면 이 아이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스스로 살아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핑크스를 대항하는 원래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총도 있고 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왜 먹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칼을 쓸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스핑크스가 내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잡아먹혔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잡아먹히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먹힌 겁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 군인들이 정렬을 해서 스핑크스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 내면에 있는 여러 군인들, 그 아이 내면에 있는 총과 칼들, 그리고 장갑차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스핑크스로 상징되는 세상, 그리고 스핑크스로 상징되는 수수께끼들, 그리고 스핑크스로 상징되는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이 아이에게는 치료될 수 있고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는,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이 놀이치료를 통해서 드러났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놀이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볼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왜 처음에 개를 만들려고 했다가 스핑크스로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개라고 하는 그 본능성을 상징하는, 어쩌면 개는 상당히 그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건데, 그보다도 오히려 스핑크스를 이제 하는 거 보면 이 아이는 스핑크스 신화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스핑크스에 관련된 그 신화적인 요소가 아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잘못 받았던 거죠. 이제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스핑크스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를 버렸던 그 아버지를 찾아가 테베에 있는 그 라요 왕을 찾아가는 도중에 결국 이제 그 스핑크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핑크스가 내는 이제 문제를 통과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이제 적인 줄 알고 죽였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죽이고 그 아버지의 왕비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인 사람은 적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였고 자기가 취한 아내가 자기 엄마였다는 걸 사실 알고 두 눈을 빼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 스핑크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엄마, 자녀와 아빠, 그러니까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성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스핑크스를 등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사이에 그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그 아이 스스로 살아남는 어떤 심리적인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하고 이제 생각해 봤던 거는 정서불안 상태에 있는 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 정서불안에 있는 아동이 품행장애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공부를 못 하다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를 수정하고 행동을 수정하려고 계속 아이를 또다시 윽박지르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이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자기 행동이 그렇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기는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싶은 마음, 수용당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정말 진짜 엄마를 만나보고 싶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현재 엄마, 아버지, 형들은 다 어찌면 아이가 원하는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담사고 치료자입니다. 물론 영원히 해줄 수는 없죠. 영원히 엄마가 돼주고 영원히 아빠가 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편안한 상태, 마음의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그런 역할을 해줄 때 이 아이는 편안하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진짜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문제 행동도 줄어든다는 겁니다.